어머니, 여기가 공기가 그렇게 좋대요. 제가 잠깐 사무실 가서 이번 수속만 얼른 밟고 올게요. 여기 벤치에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게 제 아들 준석이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내 손을 잡아주던 따뜻했던 체온. 그 모든 게 늙은 애미를 내다버리기 위한 새빨간 연극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이옥분, 올해 75입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손톱이 다 빠지도록 이래서 키운 내 금쪽 같은 새끼가 나를 버린 곳은 연고 하나 없는 낯선 땅, 강원도 산골짜기의 허름한 요양원 앞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덜렁 남겨진 짐가방 하나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해는 져서 어둑어둑해지는데 저 멀리 사라진 아들의 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군요. 제가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그저 늙은이처럼 울고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그날 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내 이놈들을 짐승만도 못한 이놈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내 눈에서 흐른 피눈물, 너희들 눈에선 피구름이 되어 흐르게 해주마.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나를 헌신짝처럼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잔혹한 복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불과 3개월 만에 제 발 앞에 와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빌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슴에 맺힌 한이 있으신 분들, 오늘 제 이야기로 속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뱃일 사고로 먼저 보내고 핏덩이 같은 아들 준석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새벽 4시면 나가서 남의 식당 불판을 닫고 낮에는 엎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생선 대가리를 쳤습니다. 한겨울에 고무장갑 하나 끼고 얼음물을 만지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터지고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집니다. 그래도 내 입에서 단내나게 일한 돈으로 아들 책가방 사주고 운동화 사주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몸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더군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였나. 졸업식에 갔더니 아들이 저를 보고 슬금슬금 피합디다. 친구들이 너네 엄마한테서 이상한 냄새 나 그럴까봐 겁이 났던 게지요. 그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화장실에 숨어서 락스로 손을 벅벅 문지르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니까 다 참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알 하나가 아까워서 저는 찬물에 밥 말아 멸치 대가리랑 먹어가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다행히 준석이는 머리가 좋아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갔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도 취직했습니다. 그날 저는 부두 한복판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우리 옥분이 인생 폈다. 주변 상인들이 다들 제 일처럼 기뻐해줬죠. 아들이 첫 월급 탔다며 내복 한 벌 사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편하게 사세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50년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그래,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장가갈 때 저는 제 노후 자금이자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평생 생선 팔아 모은 돈, 적금 통장, 개까지 다 깨서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 줬습니다. 주변에서는 옥분 씨, 그래도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라고 말렸지만 저는 아들기 살려준답시고 덜컥 아들 명의로 등기를 쳐줬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설마지 애미를 배신하겠어? 그 아니란 믿음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제 무덤을 파는 짓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아들 집에 합가한 지 딱 3개월. 처음엔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내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제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창문을 활짝 엽니다. 아우 어머니, 방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요? 노인 냄새가 거실까지 다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제 면전에 대고 탈취제를 칙칙 뿌려대는데 마치 저를 벌레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 몸에서 냄새가 날까봐 매일 샤워를 2번씩 하고 옷도 매일 빨아입는데 말이죠. 서러움은 밥상머리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저희 다 먹고 나면 그때 드세요. 애들이 할머니 쩝쩝 소리에 비위 상해서 밥을 못 먹겠대요. 기가 찼습니다. 제가 언제 쩝쩝거렸다고. 결국 저는 가족들이 식탁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갈비 뜯고 스테이크 썰 때 부엌 싱크대 구석에 쭈그리고 서서 남은 찬밥에 물 말아 김치 조각이랑 먹어야 했습니다. 내 집 놔두고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죠. 빨래도 따로 하랍니다. 제 옷이랑 섞이면 자기들 명품 옷감 상한다고요. 손자, 손녀들도 지 엄마한테 뭘 배웠는지 저를 보면 할머니 저리가 냄새나 하며 피하더군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들놈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눈물로 하소연을 하면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한숨만 쉽니다. 엄마, 요즘 미진이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엄마가 좀 참으세요. 며느리랑 싸우면 저만 중간에서 힘들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 진짜. 엄마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니까요.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닫힌 문이 마치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게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눈치만 보는 머저리였구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더군요. 며느리가 저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니까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시어머니 계시면 불편해하니까요. 찜질방이라도 가 계세요.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쫓겨나는 신세라니. 저는 그날 밤 추운 공원 벤치에 앉아 처량한 달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들놈이 웬일로 싱글벙글하며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요. 엄마, 이거 엄마 새 옷이에요. 이번 주말에 우리 여행 가요. 엄마 그동안 답답하셨죠? 제가 강원도 쪽으로 공기 좋고 경치 좋은데 예약해놨어요. 꽃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여행 소리인지. 저는 바보같이 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 그래도 핏줄이라고 애미 생각을 하는구나 싶어 밤새 설레는 마음에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사준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웃어보기도 했죠. 출발하는 날 며느리와 아이들은 집에 있고 저와 아들만 차에 탔습니다. 미진이랑 애들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가요. 우리 모자끼리 오붓하게 다녀와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들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불렀죠. 휴게소에서 아들이 사준 호두과자를 먹으며 준서가 맛있다. 너도 먹어봐라 하며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던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점점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가는데 주변엔 민가도 없고 으스스한 숲뿐이었습니다. 준서가 꽃구경 간다면서 왜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니? 아, 가는 길에 아주 유명한 산채 정식집이 있어서 점심 먹고 가려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렇게 1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곳. 그곳은 식당도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산 중턱에 덩그러니 놓인 낡고 음침한 건물. 간판에는 영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창살이 쳐진 창문을 보니 영락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나를 버리러 왔구나.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은 이번 수속 핑계를 대며 저를 밖 벤치에 앉혀두고는 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산속이라 신호가 잘 안 잡히네요. 제가 차에서 충전 좀 시켜서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들은 요양원 원장과 뭔가를 속닥거리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타 쌩하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준서가, 어딜 가니?
나를 두고 어딜 가? 목이 터져라 아들 이름을 불렀지만 자동차 꽁무니는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데 요양원 직원이 제 짐가방을 던져주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보니 낡은 속옷 몇 가지와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30만 원과 꼬깃꼬깃한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제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이혼하겠대요. 어머니 치매 기운도 있으시니까 여기가 더 안전할 거예요. 형편 좋아지면 모시러 올게요. 찾지 마세요. 치매? 사지 멀쩡하고 정신 또렷한 애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고 버린 겁니다. 30만 원. 내 전 재산 수억 원을 꿀꺽하고 고작 30만 원을 쥐어주고 버린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의 분노였습니다. 아들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사줄 때 동네에서 제일 깐깐하기로 소문난 박법무사. 영감님의 조언으로 몰래 해둔 안전장치가 있었다는 것을요. 옥분 씨 자식 믿지 마. 돈 주면 자식 아니고 남이야.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이거 꼭 써둬. 그때 박 영감님이 써준 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계약서, 일명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 수중자 아들은 증여자 어머니와 한 집에 살며 충실히 부양한다. 제2조. 만약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폐륜 행위를 할 경우 본 증여계약은 무효로 하고 즉시 재산을 반환한다. 저는 이 서류에 아들놈 인감도장까지 받아 공증까지 맞춰두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때 에이 엄마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써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도장을 찍었었죠. 그 종이 한 장이 제 목숨을 살린 겁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요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쌈짓돈을 털어 시내로 나가 가장 독해 보이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양반 내 아들놈이 나를 산골에 갖다 버렸소. 이 계약서대로 내 집 다시 찾아주시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그 집에서 식모살이한 임금, 정신적 피해 보상, 내가 해준 혼수 비용까지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싹 다 청구해 주시오.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들놈이 절 버리고 갔다는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요양원 입구 CCTV, 아들놈이 남긴 그 폐륜적인 쪽지, 그리고 결정적인 효도 계약서. 3개월 뒤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 아들은 원고 어머니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즉시 부동산을 인도하라. 또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관들과 함께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제가 나타나자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랍디다. 엄마. 엄마가 여기 어떻게? 저는 그들 밥상 위에 판결문을 집어 던졌습니다. 잘 지냈냐? 내 애미는 산골짜기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너희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판결문을 읽은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집을 내놓으라니요? 저희 보고 지금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이에요? 뻔뻔하게도 눈을 부라리며 대들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뺨을 후려 갈기고 싶었지만 꾹 참고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내 아들 준석이는 3개월 전 나를 요양원에 버릴 때 이미 죽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내 집문서 훔쳐간 사기꾼들일 뿐이야.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거라. 지금 안 나가면 사람 불러서 다 끌어낼 테니까 알고 보니. 아들놈은 그 아파트를 담보로 몰래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손을 댔다가 깡통을 찬 상태였습니다.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다시 넘어오자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빚 갚으라고 난리가 났고 아들의 월급마저 압류당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고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삿날 아파트 입구에서 아들놈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엄마 나 불쌍하지도 않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구둣발로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준서가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고름이 나는 법이다. 내가 지은 죄,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라.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인간 이옥분으로 살 거다. 저는 그 정 떨어지는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소원이었던 바닷가가 보이는 울진의 작은 주택을 샀습니다. 지금 저는 그곳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저녁이면 동네 친구들과 모여 삼겹살 구워 먹으며 노래도 부릅니다. 가끔 생선 비린내가 그리우면 부두에 나가 싱싱한 횟감을 사다가 저를 위해 근사한 요리를 해 먹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제가 어릴 때 못 다닌 학교에 기부도 조금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더군요. 지난 75년 동안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았던 제 인생을 이제야 되찾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퍼주지 마세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독이더군요. 내 마지막 자존심, 내 노후를 지킬 힘은 내 주머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를 무서워하고 공경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눈치 보며 가슴앓이 하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 체증을 조금이라도 내려드렸다면 다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같은 늙은이가 힘을 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사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